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월 9일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사회 갈등이 여전한 상황임에도 정부 여당은 의료 민영화까지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틀 연속 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새누리당은 이를 반영하는 법안 처리를 공언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국정원이 간첩이라고 공무원을 잡아 기소했습니다. 여동생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빠가 간첩이라던 여동생의 증언을 허위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동생에 대한 국정원의 회유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과 보도가 충격을 던져줬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이른바 화교 남매 간첩 사건 얘기입니다. 최근에는 증거로 제출된 서류들이 조작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첩으로 몰렸던 류우성 씨 만나보겠습니다. 찐빵 소녀를 기억하십니까? 5년 전 한 지상파 방송은 이른바 찐빵 소녀의 인권 침해 실태를 생생히 보도해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방송에 등장하는 가해자들은 파렴치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소송 끝에 법원이 가해자들의 중요 혐의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찐빵 소녀 보도가 왜곡 과장 보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매주 목요일 뉴스바에서 방송되는 오보의 역사에서 찐빵 소녀 보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취재했던 미디어오늘 정철훈 기자 출연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류의 신부 문정현 신부입니다. 강정 평화성당 협동조합에서 맛 좋은 감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감귤의 수익금은 강정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강정 감귤로 강정의 평화를 꼭 이루어주세요. 1월 중순부터는 한라봉 주문을 받습니다. 주문 문의는 010-6286-2131. 이메일 주소는 safejeju 다음입니다. 도와주세요. 강정아,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골이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에 평화가 시작되리라.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살펴보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용민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기사부터 볼까요? 중앙대학교가 청소노동자들이 작업할 때 콧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작업하다가 콧노래도 못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업 시간 중에 교내에서 외부 인사와 면담을 일절 삼가도록 한다.
청소 작업에 소요되는 전력이나 용수는 목적 외에 사용을 일절 금하며 절전과 절수에 각별히 협조해야 한다. 강의실, 교수, 연구실 등 각종 책상은 매일 물걸레로, 복도와 계단은 대걸레로 닦으라. 뭐 이런 세부적인 업무 지시도 있었다고 하는데, 휴식 때 사무실 의자에 앉지 말라.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비인권적인 조항을 담아서 도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앙대와 청소용역업체가 지난 2월에 작성한 미화관리 도급계약서 중 중앙대 측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예. 이 중앙대학을 운영하는 그 재단이 두산이죠. 두산이죠. 예. 두산그룹의 대표적인 광고 카피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사람이 미래다. 사람이 미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청소 노동자분들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군요. 아니 콧노래 못 부르게 하고 앉지 말라고 하면 그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경향신문 15면에 이 기사가 있습니다. 경향신문 14면으로 가면은요, 정말 기막힌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코레일이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업무방해죄로 고소 고발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예측 가능한 파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예측 가능한 파업이 아니었다 하면 뭐냐면은 회사가 손쓸 여지를 주지 않고 갑자기 파업을 하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그런 타격을 입었다. 따라서 손해배상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코레일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 코레일이 말이죠. 철도노조의 파업, 대응 시나리오까지 만들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노총은 철도 파업 불법 탄압 사례를 발표하면서 코레일은 사전 협의와 조정을 통해 파업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파업 D-Day에 맞춰서 단계별 조치 방안까지 마련했었다. 이렇게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단계별 조치 사항을 보면은 파업 4일 전에는 동력차 대체 승무원을 인사 발령하고 3일 전에는 운행 중지 열차 승차권의 예약과 발매를 중지하고 승차권 반환 기준을 제시하고 역 안내문을 게시할 것, 그리고 이틀 전에는 여객본부 비상 수송 대책반을 운영하고, 그리고 하루 전에는 운행 중지 열차를 운행 중지 열차에 대해서 예약 또 발매했던 그런 고객에게 뭐 이런 안내문을 공지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철도 파업에 대해서 코레일이 잘 준비를 했네요. 잘 준비했다면은 뭐 사전에 예측할 여지를 주지 않고 철도 노조가 일방적으로 파업했다.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얘기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아니 여기 지금 제목에 시나리오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네. 약간 시나리오라는 예. 그 표현에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예.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대응이죠. 예. 노조가 파업한다고 하면 사측에서 그런 업무 어떤 누수가 없도록 예. 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나리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서 대응을 했으면 네.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예. 업무방해죄가 되기 위해서는 예고 없이 파업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손해가 있을 때, 막대한 손해가 있을 때에만 예. 그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예. 그에 따라서 업무방해죄를 고소해야죠. 네. 그 내용이 바로 2011년 3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것도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된 판결이었어요. 2006년 철도노조 파업이었죠. 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2009년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는데 법원은 그 2011년 그 파업과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네. 업무방해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지금 뭐 파업 이후에 이 코레일 노조 지도부에 대한 영장 청구가 거듭 기각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 코레일이 지금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 봐도 무리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 철도 노조 측의 입장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예, 18일 네. 오는 18일까지 응답이 없으면 예, 중대 결단을 할 수 있다. 중대 결단. 예.
재파업을 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군요. 일단 파업 지도부의 상당수가 이미 그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만 예.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파업 지도부는 여전히 경찰 출석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이 앞으로 사측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의 오늘 기막힌 보도 또 논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6면을 가보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열차 다시 달리지만 파업보다 더 힘든 동료의 왕따 폭력. 이런 제목입니다. 내용은 철도노조를 비난하는 겁니다. 파업 후에 직장 왕따와 면죄부 파업 참가의 악순환. 이런 그 그림도 있는데요. 파업 전에는 함께 일하면서 호영호재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파업을 하면 파업에 참여한 이들과 참여하지 않는 이들이 갈리는데 파업이 끝난 다음에는 파업에 참가했던 이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게 배신자 낙인을 찍으면서 조직 갈등이 증폭이 되는 거고 다음 파업 때는 그래서 배신자 낙인을 떨치기 위해서 지난 파업 불참자들이 파업에 대거 참여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진다라는 정말 아니 이게 기사가 된다는 것 자체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기사가 안 돼서 소개해드릴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사진이 있고요. 예. 사진 위에 사파를 그려놨습니다. 예. 참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건 뭐 제 능력으로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예. 이건 뭐 만화도 이런 B급 만화가 있어요? 예. 동아일보 자체가 B급 신문을 이제 지향하는 모양인데 딴지일보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파업 전을 묘사한 그림에는 세 사람이 어깨 동무하고 있습니다. 예. 파업 당시에는 예.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투쟁을 외치고 있고 한 사람은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업에 불참했다는 거죠. 예. 파업이 끝난 뒤 딴짓을 하고 있었던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 이른바 동아일보가 얘기하는 왕따 폭력이죠. 네. 다음 파업 때 이렇게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 왕따를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함께 투쟁합니다. 네. 자, 이것이 왕따 폭력이라는 표현만 없으면 예. 용기가 없어서 예. 또는 어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파업에 참여하지 못했다가 동료들의 어떤 비판과 토론을 통해서 동참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예. 저는 직장 내 그 왕따 문제와 관련해서 동아일보가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 대해서 또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식으로 보도를 했는지 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더군요. 뭐 잘 돌아가는 쌍용 자동차 뭐 이런 내용만 있습니다. 네. 국가와 그러니까 정부와 쌍용차 사측 그리고 남아있는 쌍용차 현재 노측 이들이 쌍용차 파업 투쟁 당시에 참여했던 그 노조원들 결국 대부분 해고됐죠. 그분들을 향해 벌였던 왕따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동아일보가 이런 기사를 내리면은 당시 그 쌍용차 해고자들의 고통도 균형 있게 다뤄줘야 B급 신문이 안 됩니다. 이런 보도 자체가 노동자들을 왕따시키는 사회로부터 네. 왕따시키는 폭력적인 보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그 노조의 위세를 꺾는 것이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보수 세력의 아주 그 근본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부합하려다 보니 뭐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싣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선일보 논평을 보겠습니다. 35면에 실린 사설인데요. 철도노조 간부에 대해서 지금 파업 이후에 1,000원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영장 청구 남발하니 무더기 기각 부를 수밖에. 이런 제목입니다. 이 조선일보가 웬일인가? 바른 소리를 하려나, 이제 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은 무죄, 발부되면 유죄 판정이라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검찰은 자기들이 영장을 무리해서 청구하는 바람에 영장 무더기 기각을 불러오고 있고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마치 법원이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준 것처럼 비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게임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편이 이겨야 되는데 왜 무리하게 공격을 해서 예.
저쪽에게 어떤 반박에 예. 또는 역공의 빌미를 주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법원이 들었던 사유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언론이라면 정확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것이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에 대해서 법원이 짚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보지 않고 이걸 왜 청구를 해서 기각당해서 망신을 당하도록 하느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영장 청구가 또 집행이 유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조선일보의 이런 주장은 또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석기 의원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 단계부터 유죄로 아예 그냥 못 박지 않았습니까?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네. 예. 압수수색도요. 그게 유죄라는 거 아닙니다. 조선일보가 이 점은 또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이석기 의원 사건까지 안 가더라도 김하영 씨 사건만 봐도. 예. 그거죠. 편에 따라서 네. 판단이 달라지는 이중잣 대 아니겠습니까? 예. 조선일보의 사시가 불편부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편에 서지 않고 어느 당에 서지 않는다. 이제 불편부당이 그런 뜻인데 유편유당인 것 같습니다. 유편유당의 조선일보. 예. 네, 억지 같습니다. 우리 노동면 단장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이 언어유희 실력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자, 경향신문 오면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철도에 이어서 의료 분야로 더 커지는 민영화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서비스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의료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야당과 시민단체는 의료 민영화 전 단계다. 의료 공공성 훼손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철도 민영화 논란이 채 가라앉기 전 아닙니까? 의료 민영화 문제까지 추가되면서 민영화 논쟁이 연초 전국을 흔드는 대형 이슈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즉각 규제 완화로 포장한 의료 민영화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의료 산업을 이렇게 말하자면 규제를 풀어주면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정부도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는 거지 비영리 법인의 축을 깨는 그런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믿어줄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이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정부가 말하는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의사는 이거 좋은 제품인데 이거 쓰시면 어떨까? 자회사 제품을 홍보하고 환자에게 강매하고 그렇다면 환자는 또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이게 의료 민영화로 가는 전 단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거 병원 하면은 돈 버네. 온갖 자본가들이 또 병원 사업에 뛰어들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규제 완화가 더 심화가 되면은 그때는 비로소 의료 민영화가 된다는 그런 우려를 지금 시민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회사 설립하는 순간 저는 민영화라고 봐요. 네. 영리를 추구하게 되는 그 순간이 민영화죠. 네. 기존에 있던 법인이 새로운 법인이 들어오는 것이 그것만 민영화라고 보는 것은 저는 협소한 시각이라고 보고 네. 현재 운영하는 주체의 성격이 바뀌는 것 자체가 민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비영리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민영화고 영리하지 그게 어려운 개념입니까? 예. 자, 그런데 동아일보는 말이죠. 가스, 전기료 체계 개혁 이게 추진력을 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아일보가 말하는 가스, 전기료 체계 개혁은 무엇일까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스, 전기료 이거 영리화하자. 이걸 규제를 풀어가지고 판매하기 좋게 만들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당과 노동계가 민영화의 시작이라면서 가스 민영화의 시작이다, 전기 민영화의 시작이다 라면서 반발하는 바람에 무산되고 있다. 게다가 또 이 상수도 경쟁체제 구축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도 민영화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 이 상수도 경쟁체제 구축이라고 이렇게 미화를 하는군요. 자, 동아일보 얘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공공요금이 줄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가스 전기료 체계를 개혁하고 또 상수도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경쟁 체제가 되면은 요금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그럼 결국 국민들에게 이익인데 지금 실체도 없는 괴담에 가까운 민영화 시비에 지금 휘말려가지고 정부가 할 일을 못하고 있다. 밀고 가라. 이런 얘기를 지금 동아일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한심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조상훈 사무국장이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하시더군요. 하라는 공공, 국유화. 이건 어떻게 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하고 하라는 민영화, 경쟁체제. 이 말하자면 거민정 교과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또 안 하려고 하고. 이 정부가 아주 이 청개구리 정권이다. 이런 식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교과서 이야기입니다. 네. 경향신문 6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교학사를 채택했던 청송여고. 자, 학교 운영위원회도 제대로 열지 않고 교과서를 선정했던 거 아닙니까? 교학사 것으로. 어떤 제정신 바뀐 사람이 우리 아들, 딸 교학사 교과서로 공부하라. 여기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학부형이었던 학교 운영위원장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학교 운영위원회도 열지 않고 이렇게 청송여고가 멋대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청송여고가 교과서 재선정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청송군 농민회, 전교조 경북지부,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이렇게 청송여고를 방문을 했는데요. 이들 단체가 밝힌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학교 측이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았으면서도 교육청에는 지난달 19일 소집 통보를 하고 다음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교과서 채택을 심의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고 당연히 회의록도 허위로 작성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교장은 뭐라고 했느냐. 학교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안 열었지만 일부 운영위원회 동의는 받았다. 아니 운영위원회를 열어야죠. 열어서 거기서 동의를 받든 부결이 되든 해야 되는 건데 열지 않고 일부 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았다? 일부 운영위원회에 전화 걸어가지고 동의받으면은 그럼 그게 학교 운영위원회입니까? 그거 아니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부가 감사까지 했다는데 이런 걸 못 잡아냈어요? 글쎄요. 교육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어제 밝힌 내용은 뭐냐면은 교과서 채택 결정을 변경한 학교 가운데 일부에서 외부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 이것만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교학사 교과서를 포기했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외부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자, 이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습니까? 교사, 학부모, 학생이었습니다. 네. 만약에 전교조가 반대했다. 아니, 전교조가 반대한다고 이 정권이 눈 하나 깜짝합니까? 교육의 실제적 소비자인 학생, 학부모가 반발하고 있으니 학교로서도 두 손 두 발을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걸 마치 무슨 전교조 같은 좌파단체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자기들 표현으로 좌파단체의 압박에 의해서 결국 두 손 두 발 들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관련해서 한국일보가 사면에 분석 기사를 이렇게 실었는데 사실 교학사 교과서 이 600건이 넘는 최종 수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600건이 넘는 오류가 발견된 교학사 교과서 이걸 누가 선정하겠습니까? 어느 제정신 박힌 역사교사가 그거를 찬동하겠습니까? 이건 말하자면은 누군가의 압력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학사 교과서가 이렇게 선정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단 또 학교장 이 사람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여러 군데서 제기됐습니다. 이들의 개입은 모른 채 하고 교육부가 편파적으로 이런 좌파단체 이런 좌파 시민단체들이 압박을 넣어가지고 기왕에 선정된 교학사 교과서를 철회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교육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부의 어떻게 보면 좀 엉뚱했던 특별감사,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됐던 그 아주 초단기 특별조사의 실질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이건 아무래도 교학사 교과서 지키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켜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지켜지려면 정부가 그야말로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예. 신뢰를 얻고 있는 정부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 판단의 몫을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이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을 때 불과 2-3개의 학교가 예. 선정해놓고 네. 채택 철회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었거든요. 네. 그거라도 지키고 싶었던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그 막판 그야말로 원포인트 네. 그 지원 사격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아주 끝까지 애프터 서비스까지 하는 우리 교육부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교학사 육성부 정도로 예. 이해되지 않을까. 교학사 육성부. 아,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기사 짚어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일면 보면은 통일 헌법을 만든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통일의 상대 주체가 누굽니까? 북한 아닙니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전혀 안 하고 통일헌법부터 만든다. 누가 보기에는 김치국부터 마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건 결국 현 정부가 통일의 방안으로 흡수통일을 구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단면입니다. 네. 중앙일보는 장성택 부인 김경희가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파리에서 뇌수술 후유증으로 인해서 식물인간이 됐다라고 미국 정보당국자의 말을 빌려서 보도했습니다. 죽었다는 조선일보보도 이건 좀 오보가 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국민일보를 보면요. 한기총 아시죠?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네. 한기총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냈던 CBS에 대해서 방송 중지를 정부에다가 건의하기로 했다는 그런 참 기가 막힌 소식입니다. 기독교 방송 취지에 맞지 않는 목회자 비방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정부에다가 방송 중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하는데 국민일보조차도 무리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일보 기사 또 하나 보면은 새누리당 김성태 서울시당 위원장, 새누리당 의원이죠. 김성태 의원이 손석희 JTBC 보도 담당 사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손석희 사장이 이런 거에 응하겠습니까? 뭐 양식이 있다면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은 새누리당 진짜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우리의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 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교육부가 일부 학교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했다 번복한 것은 외부 압력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교육부 차관의 말입니다. 일부 시민 교직 단체 등의 항의 방문과 조직적인 항의 전화 등이 교과서 선정 번복 결정에 주요한 시민단체는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선정을 압박한 정부와 사학의 행태는 문제 삼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문제드립니다. 교육부는 정권에 따라 이름을 숱하게 바꿔왔는데요. 교육부의 전신인 부처의 명칭으로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1번 문교부, 2번 교육인적자원부, 3번 교육과학기술부,
4번 체육청소년부. 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세 분을 선정해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那鉴于当前需大局，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한반도 정세 그리고 지구촌 소식 관련 뉴스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황준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 이것을 고위급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있더군요. 그저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고 민병세 외교장관이 특파원들을 불러서 그 후에 따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장성택 처형 후에 북한의 정세를 심도 있게 협의하고 한반도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위급 북한 정세 평가회의라는 것을 비정기적으로 열겠다는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 회의는 북한의 변화를 좀 더 빨리 이끌어내자는 정책적 방향과 연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제 북핵 문제를 북핵 문제로만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로 본다는 시각에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또 하나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과거에는 설령 한미가 이런 논의를 하더라도 북한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빠른 변화를 이끈다라고 구체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북한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한미가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통일이 흡수 통일론에 기초한 통일이라는 우려를 확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해 놓고 있는 마당입니다만 새해부터 남북 관계가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국 부시 행정부 시절에 있었던 이라크 정권 교체론 그거랑 비슷한 구상이 나오게 되면 남북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어 보입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한미 간의 협의에 중국이 합류하는 것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명박 정부 때도 한미 중 3자 협의를 추진했다가 중국이 거절했고 그래서 한중 관계만 나빠지게 했던 하나의 요소가 됐었는데 그런 전철을 또 밟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자, NBA 스타였던 데니스 로드먼이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런 파장이 있어요? 예, 로드먼이 지금 북한에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맞아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방송됐고 특히 미국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에 구금되어 있는 미국인 케네스 베에 대해서 케네스 베가 잘못을 해서 붙잡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방송 진행자하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로드먼에 대한 미국 언론들의 시각이 아주 차가워졌는데요. 케네스 베의 가족들은 로드먼의 망언에 분개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케네스 베의 사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며칠 전에 북한이 특사를 초청하면 보낼 의향이 있다고 밝혀놓은 상태고 북한이 머지않아서 거기에 호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과 관련된 소식인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경제단체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저께하고 어제 연달아서 임금 인상을 강조했는데요. 아주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경단련, 우리나라의 전경련하고 비슷한 조직인데요. 어제 경영노동정책위원회라는 것을 열어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먼저 임금을 올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만이 아니라 기본급도 올려서 임금 인상이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 하자고도 했는데 경단련은 다음 주에 회장단 회의를 열어서 이런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하루 전에 그저께는 경단련, 일본 상공회의소, 경제동호회 이렇게 재계 3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도 성장이 계속될 테니까 그에 상응하는 임금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 재계하고는 많이 다르죠. 예.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까? 임금이 주도하는 성장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또 내수를 키워야 된다는 인식이 일본 정계, 재계 이런 곳에 강하게 있다 보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작년부터 미국식의 양적 완화 정책을 쓰면서 엔화 약세를 이끌었는데요. 그 결과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기업들이 임금을 인상해서 경제 선순환을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소다로 부총리는 작년 초반에 노동자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임금 인상 투쟁을 좀 세게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기까지 했는데요. 네. 아베가 문제적인 인물이라서 우리한테 미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런 경제 정책은 배울 점이 많다고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배울 점 말씀하셨는데 아베가 미움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예. 여쭤보죠. 중국과 일본이 비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저께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아베 일본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아시아와 세계 인민에게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악마다라는 논평을 했는데요. 네. 중국의 외교관이 악마라는 이렇게 극단적인 용어를 쓴 것은 정말로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영국에 주재하는 중국과 일본 양국의 대사들이 신문지면을 통해서 설전을 벌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류샤오밍 주영 중국 대사가 텔레그래프라는 신문에 일본의 군국주의는 귀신처럼 사라지지 않고 틈만 나면 나타나는 볼드모트다라고 비난했는데요. 볼드모트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 해리포터에 나오는 악마의 화신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나흘 뒤에 하야시 게이치 주영 일본 대사도 역시 같은 신문에 중국이야말로 20년 동안 연간 10% 이상씩 군비를 늘려왔고 중국이 아시아의 볼드모트가 되려 한다. 이렇게 기고문으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네. 분위기가 상당히 냉랭하군요. 예, 중국이 아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기로 해서 일본의 어떤 섣부른 움직임을 완전히 잡아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라면 두 나라가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서 어떤 물리적 충돌 이런 것도 또 불사할지 모르겠다는 느낌도 듭니다. 중국은 지금 주요 국가에 파견된 외교관들 그리고 대사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여론전에 나서고 있고 일본의 맞대응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이 달러 풀기를 줄이면서 신흥 경제국들이 위기에 빠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현실화되고 있는지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해서 신흥 경제국들이 통화가치 같은 자산시장의 하락세가 새해 들어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루피화는 그저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달러 대비 가치가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터키의 리라화도 이번 주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데의 주가가 현재 20% 정도 하락했는데요. 선진국들의 주가는 작년에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여고가 교학사 교과서를 어떻게 채택했느냐? 학교 운영위원회의 공식적인 또 적법한 승인을 거치지 않고 멋대로 채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장이 주장했고 학교도 시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주요 TV 방송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이 사실을 보도한 TV 방송은 딱 두 군데. 우선 연합뉴스TV. 사실 보도를 했으나 단신 처리했습니다.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경북 청송여고가 선정 과정에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TV조선. 그러나 리포트 중 한 줄이었습니다. 항의 과정에서 학교 측이 교과서를 선정하면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실관계를 흐린 기사들. 우선 YTN.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측이 교과서를 채택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반드시 열도록 돼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학교 측은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번엔 KBS. 이것을 논란으로 치부합니다. 이런 가운데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경북 청송여고가 교과서 선정 당시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TV조선과 채널A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줄이거나 외면하고 외부 압력에 학교가 굴복했다는 논평은 강조합니다. 전국 2,300여 개 고등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사 교과서로 교학사를 채택했던 경북 청송여고도 도저히 못 버티겠나 봅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까지 버티던 경상북도의 청송여고마저 집요한 외부 압박에 시달리다가 채택 재검토로 돌아섰습니다. 누가 유사 보도를 하는 걸까요?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정원과 검찰은 여전히 피의자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2심 재판에서 유우성 씨가 수시로 북한에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중국 출입경 기록이 법원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 씨는 이 기록이 조작됐다며 수사기관을 고소했습니다. 이전에 다른 증거들도 조작됐다고 유 씨는 주장합니다. 유우성 씨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간첩 피의자시죠? 예. 네,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예, 맞습니다. 네, 다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서 구속된 상태는 아닌 거고요. 예, 불구속, 지금. 네. 그래서 다니면서 조금만 목소리를 크게 해주시거나, 송하기에 가까이 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건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이렇게 표현하고 또는 화교 남매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유우성 씨 잠깐만 본인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저는 그 2004년도에 북한에서 나와서 한국으로 왔고요. 네. 지금 한국까지 온 지는 10년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고조 할아버지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셔서 북한에서 3대째를 거기서 계속 살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고 2011년도경에 그 서울시청 복지정책과에서 계약직으로 공부하였고요. 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에 선대가 가셔서, 그러니까 화교지만 북한에 거주하신 분이고, 그러다가 탈북하신 거군요. 예,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저 다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네. 예. 네, 그런데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그런 화교임을 밝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까? 제가 2004년도에 들어올 때는 네. 수사기관에서 제가 따로 북한에 살고 있는 학교다라고 이렇게 따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그걸 밝히지 않으면 우리 현행법에 위배되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하튼 북한에 거주하시다가 탈북하신 거고요. 예. 네. 현재 국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국적은 아직까지 지금 대한민국 네, 현재 저희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고, 예. 네. 자, 그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근데 여동생 류가르 씨가 국정원에서 증언했던 내용,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간첩이다라고 증언했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거죠? 예. 예. 네. 지금 유가려 씨는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중국의 아버지랑 같이 있습니다. 네.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으시고 유우성 씨도 중국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 가서 가족들을 만나 보셨는지요? 저는 지금 재판 중이어서 아무데도 못 가고 있습니다. 밖에 못 나가셨군요. 네, 그냥 국내에서 재판만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가족하고 연락은 가능하신 상황인가요? 예. 전화 통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수사관들 증거를 조작했다고 고소하셨죠? 예. 네, 어떤 내용이 조작됐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중국에서 북한으로 갔다 왔다는 그 출입국 기록인데요. 네. 예, 근데 북한에 가지도 않았는데 갔다 왔다고 출입 기록이 돼 있어서 네. 너무 황당해가지고요. 그걸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 이걸 도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발급하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이걸 발급받았나? 네. 그걸 수사기관에 알아봐달라고 고소를 한 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4년도에 한국에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것이 2006년도에 북한을 들락날락했다 이거 아닙니까? 예. 네. 2006년도부터
제가 그 2013년까지 네. 여러 차례를 갔다 왔다 했다고 수사기관이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증명하는 그런 서류들이 예. 어떤 종류의 서류들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가 통행증을 떼고 북한으로 갔다 왔다는 증거로 지금 재판부에 지금 출입국 기록을 지금 수사기관에서 제출을 했는데요. 네. 근데 그 기록이 제가 북한에 안 갔다 왔는데 그 갔다 왔 것처럼 그 변조돼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실질적으로 제가 중국의 1심 재판이 끝나고 제가 중국에 있는 해당 기관에 출입국으로 정식으로 발급받는 기관에서 제 출입국 기록을 발급받았는데요. 네. 그 발급받은 기록이랑 현재 검찰에서 제출한 출입국 기록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검찰에서 발급받은 출입국 기록을 중국에 계시는 아버지나 그리고 동생 그리고 중국에서 변호사님을 선임을 해서 네. 하룡시 공항국이라는 곳에서 발급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 그게 해당 기관의 출입국 관리 대대라는 곳을 찾아가가지고 네. 이 기록이 당신들이 발급한 것이 맞냐고 여러 차례 가서 물어봤습니다. 네. 근데 그쪽에서 말하는 것이 자기네는 이런 출입국 기록을 특히 제 출입국 기록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네. 자기네 발급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네. 발급한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거의 한 7번, 8번도 거기 하룡시 공항국을 찾아가지고 출입국을 계속 따지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게 되면 제가 서울시 송파구에서 살고 있는 주민인데 그럼 저에 대한 기록이나 떼려면 송파구에 있는 동사무소 아니게 되면 구청 네. 아니면 송파구에 있는 경찰서에 가서 저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 정해진 곳이고. 네. 그런데 아무 상관도 없는 천안에 있는 작은 그런 경찰서에 가서 저희 서류를 떼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사람은 송파에 거주하고 있는데 천안에 있는 경찰서에서 저희 서류를 뗐다. 그러면 제가 그 서류를 떼가지고 천안에 있는 곳에 가서 물어봤어. 이걸 내가 뗐나? 그러니까 그곳에 하는 얘기가 당신은 여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네. 아무 상관없는데 왜 우리가 이걸 뗐겠냐. 더구나 중국 정부에서는 출입 기록을 연길 시 조선족 자치주 주공항국에는 출입국 관리과 한 곳에서 정해져 있는데 네. 거기서 해당 기관에서 떼주는 그 절차가 맞고 네. 더군다나 한국 대사관이라는 곳에서 네. 하룡시 공항국이라는 작은 곳에서 외교부 채널까지 대장할 만한 그런 기관이 못 된다고 정확히 말을 해주더라고요. 만약에 네. 이런 기록을 떼려게 되면 네. 한국 대사관에서 길림성에 있는 큰 공항국에다가 신청해서 길림성에 있는 큰 공항국이 다시 지방에 있는 출입국 기록을 관리하는 곳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이거 받는 게 맞지 않냐고 저희 가족들한테 반대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절차도 걸치지 않았는데 그냥 하룡시에서 기록이 띡 나왔다. 이거는 우리 자체도 수용 못되고 말이 안 되는 거다. 네. 가짜다 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대화했던 내용을 동영상을 다 찍었습니다. 아, 동영상까지 찍으셨군요. 그게 공개됐습니까? 우리가 수십 번을 계속 여러 번을 찾아가서 네. 이걸 당신들이 안 뗐다는 증서라도 써달라니까 그분들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떼지도 않고 발급할 권한도 없는데 왜 그런 확인서를 우리가 써야 되나. 네. 쓰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지금 검찰과 국정원이 제출한 이른바 출입경 기록, 그것은 누가 의뢰해서 발부를 받았다고 하던가요? 그런 어디서 어떻게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얘기는 그 정확한 그 출처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11월 1일경에 출입기 기록이 법원에
지금 법정에 정식 제출이 돼 있는데요. 네. 지금 변호사님과 우리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출입국 기록은 도대체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나왔나 누구로부터. 네. 그러나 뭐 검찰 측 그 수사기관 측에서는 계속 그냥 외교적 채널로 정식적으로 우리가 받은 거다라고밖에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도 공식적으로 발부받은 것이라는 얘기는 하는군요. 예. 네,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류우성 씨는 2004년도에 탈북해서 한국으로 오셨고요. 예. 그런데 국정원 등이 주장하는 것은 2006년부터 북한을 수시로 들락날락했다는 것이고요. 예.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중국 연변의 화룡시 출입경 관리과라는 곳에 출입경 기록을 법원에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예. 그런데 유성 씨 측에서 확인해 본 결과 그 화룡시 출입경 관리과라는 곳은 그런 문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입경 관리과라는 그 명칭 자체도 틀렸다. 예, 관리과가 없습니다. 관리대대라고 하셨죠? 예, 거기 도장도 관리대대로 되어 있고. 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그 출입경 기록에는 관리과로 도장이 찍혀 있습니까? 예, 관리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화룡시 출입경 관리과 관련자들의 증언,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발급한 게 아니다, 예. 가짜다, 뭐 이런 얘기도 명확하게 들어 있습니까? 예, 명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네. 이 내용 지금 촬영해 오신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하신 적이 있는지요? 아, 그 기자회견을 할 때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네, 지난 7일에요? 예, 지난 7일에. 네, 보도가 어디 됐습니까? 인터넷을 보니까 많은 곳에서 그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근데 뭐 제가 TV에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주요 매체에서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더군요. 예. 네. 자, 그리고 그리고 그 출입국 기록을 진짜가 맞다고 네. 그 수사기관에서 공증까지 받았다고 해가지고 네. 그 하령시 공중처를 저희들이 그 서류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공중처에서는 그렇게 공중하는 방식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되고 네. 더 심각한 거는 그 공중 도장이 그런 도장이 없습니다. 그 공중처에. 아, 그래요. 예. 자, 이건 뭐 조작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 부분을 뭐 검찰 쪽에서 기소한 쪽에서 해명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 수사를 요구하신 거군요. 예. 네. 지금 조작됐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이 출입경 기록은 최근에 드러난 것이고 이전부터도 있지 않았어요? 무슨 뭐 사진 조작 의혹도 제가 뉴스타파 보도 등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네, 제가 1심에서 기소될 때 네. 2012년 구정 설날을 제가 중국에서 보냈는데요. 예. 아버지하고 동생은 2011년 7월에 북한에서 완전히 중국으로 이사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에서 9년 가까이 살면서 가족이랑 같이 살 그 명절을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9년 만에 어머님 돌아가고 네. 아버지하고 동생 같이 구정 설날을 같이 보내려고 중국을 출국해서 그때 중국에서 가족들이 완전히 이사 나와서 가지고 나온 사진첩에 있는 사진을 네. 제 휴대폰으로 찍고 아버지하고 동생 그리고 지인들 같이 노래방이나 놀러 가면서도 사진도 찍고 불꽃놀이 축제할 때 사진도 찍었습니다. 네. 그 사진이 저희 휴대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1심 수사할 때 그러한 사진들이 중국에서 찍은 것이 아니라 네. 북한에서 찍었다고 증거를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들이 저희 컴퓨터에서 원본 파일을 찾아서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제출한 거는 원본 파일이 아니라 그 A4 용지에 사진을 이렇게 그 출력을 해서 이렇게 북한에서 찍은 것이라고 네. 그 날짜에 북한에서 찍은 거라서 제출됐고요. 저희 변호사님들은 저희 컴퓨터를 포렌식 해가지고 네. 그 사진을 찾아서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었으니까 그 사진
그 위치가 나옵니다. 찍힌 곳이 나오죠. 네. 예, 그 위치를 확인한 결과 그 사진들이 모두 다 중국에서 찍은 겁니다. 네. 그런데 법기관에 제출된 사진은 중국에서 있는 노래방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나 네. 불꽃놀이 하는 그런 사진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제가 실질적으로 중국에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은닉돼서 나오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사진들을 우리가 그 포렌식 해가지고 위치 추적해가지고 이게 정확히 중국에서 찍었다고 우리 재판 과정에서 그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북한에 갔던 날짜가 네. 그때 잘못된 갔던 날짜가 거죠. 네. 예, 잘못된 것이니까 공소를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 사진에 있는 날짜는 중국에 있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 네. 그러나 통화 기록을 보게 되게 되면 1월 23일이 구정이었는데요. 네. 2012년 1월 23일이 구정이었는데 1월 21일부터 22일, 23일 통화 기록이 다 있고 네. 24일 하루만 통화 기록이 없고 25일 통화 기록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1월 23일까지는 중국에 있을 때는 통화 기록이 다 있는 거고 1월 24일 하루 동안 통화 기록 없는 날에 북한에 갔다 왔다 네. 하고 공소를 변경한 겁니다. 네. 그러면 2012년 12월 며칠 날에 이 통화 기록을 뽑았는데 네. 저는 2013년 2월 며칠 날에 2월 27일인가 26일 날에 그 간첩죄로 기소를 됐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충분히 제가 북한에 1월 21일이나 1월 22일이나 1월 23일이나 중국에 있었다는 걸 알고도 결국에는 그때 북한에 갔다 왔다고 저를 기소한 걸로 됐거든요. 그렇죠. 허위 기소했던 게 되는군요. 예, 예. 네. 지금 저희가 목소리만으로 이 구체적인 날짜들을 다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청취자분들께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텐데, 제가 들어보니까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었던 사진 파일을 북한에 갔다 왔다는 증거로 제시했지만 그것이 허위임이 이미 밝혀졌고요. 또 통화 기록도 이미 중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통화 기록 조회를 통해서 이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공소 변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또 기소를 한 거고요. 네. 네. 자, 이 정도로 지금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유우성 씨께서 이 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직접 자신의 억울한 점을 주장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오늘 처음이시지요? 예. 네. 여전히 아직 소송이 안 끝났기 때문에 간첩 피의자 신분이신데 수사기관이 자신을 간첩으로 몰기 위해서 증거들을 조작했다. 이런 주장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고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1년 지금 조사를 1년 가까이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1년 가까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재판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고 솔직히 제가 무슨 다른 사건도 아니고 간첩 사건으로 받고 있으니까 주변 지인들을 만나서 말도 못하겠고 사람도 못 만나겠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 예. 가족들도 너무 힘들고 해서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네. 예, 언론이 조금 더 이 사건을 공정하게 다뤘으면 유우성 씨의 억울함이 조금은 덜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언론 환경에 대해서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오늘 이런 시각에 하기 힘든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요.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으신 대로 여전히 간첩 피의자인 유우성 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의자인 유우성 씨와 이번 사건 조작 의혹에 대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 규제 완화를 공언했습니다.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더니 바로 다음 날 청와대 만찬장에서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규제 완화는 그것이 민영화냐 아니냐의 논란과는 무관하게 대형 병원과 제약사 그리고 통신기업들 배불리는 일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 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가 민영화다, 아니다, 또 민영화냐 영리화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요. 예. 우선 민영화와 영리화가 다른 개념인가요? 예. 유사하고 서로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먼저 이제 민영의 반대는 이제 공영인데요. 네. 한 나라에서 공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네. 국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기간 산업 분야가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철도라든가 네. 수도, 전기 또는 주택 이런 분야들은 민간에 맡겼을 경우에 지나친 영리 추구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이런 거는 공공 부분이 직접 담당해 왔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민영화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부담을 국민들한테 떠넘긴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철도공사가 적자가 나니 이거를 민영하겠다 하는 얘기는 자기들은 적자를 줄일 수 있겠지만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넘겨서 요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네. 적자 노선을 폐쇄하면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공익성을 기본으로 하는 공공부문을 민영화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익을 앞세워서 영리화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소위 민영화, 영리화 방안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철도를 경쟁 체제로 함으로써 민영화, 영리화의 길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거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의료 분야도 현재는 비영리로 되어 있는데 자회사에게는 영리를 허용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민영화 또는 영리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 자체를 좀 다시 정리하면 결국은 공공성이 중요하냐, 수익이 중요하냐는 건데 네. 공공성을 포기하고 민영화하는 순간 결국은 영리화로 간다. 이렇게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 철도 부분과 관련해 철도 민영화와 관련해서 적자는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셨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요. 이게 수소 KTX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신들의 적자를 줄인다는 이유로, 그거는 적자 줄이는 것은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구조 조정이라든가 감원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네. 그거는 여러 가지 안전 사고로 나타날 건데 전체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될 것을 공기업에 떠넘기고 네. 또 공기업이 져야 될 부담을
국민들한테 전가하는 것 이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네, 다시 그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 의혹 그 우려와 관련해서요.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방안대로 되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일단 지금 이제 크게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원격 그 의료, 네. 그다음에 영리 자회사 허용인데요. 네. 원격 의료에 대해서도 뭐 논란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격 의료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네. 환자가 굳이 병원에 가지 않고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보면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환자가 꼭 병원에 가야 되는가? 네. 의사가 환자를 찾아오면 안 되는 건가? 유럽, 특히 뭐 스웨덴 같이 복지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산간오지를 의사가 직접 찾아갑니다. 네. 왕진하는 거죠. 왜 아픈 환자가 병원에 가야 됩니까? 집에 앉아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직접 환자를 대면하고서 오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원격으로 화면을 보면서 물어가면서 제대로 진단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환자의 권리 측면에서는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그렇게 넓지 않은 나라에서 굳이 원격 진료 의료를 발전시켜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영리 자회사 허용인데요. 현재 말씀드린 대로 병원은 비영리입니다. 네.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결국은 그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이런 비보험 분야에서 자꾸 환자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매년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정부가 그 환자들 하지 말고 차라리 돈을 벌게 해줄게.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영리하면 그러면은 괜찮다 이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정말 환자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그런 분야들은 소홀해지고 예. 돈벌이 분야 쪽으로만 다 핵심을 빼낼 것이라는 얘기죠. 네. 그럼 결국은 환자들은 그 병원 진료를 통해서는 부담이 늘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른 의료 분야에 대한 부담을 몇 배로 더 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자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스템을 다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상당한 규모의 특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예상하기에는 한번 12조 정도의 시스템 구축 비용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그거는 뭐 어떤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특혜성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어떤 기업인지 딱 집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분야의 업체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원격 진료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영상 기기들, 진단 기기들, 그다음에 그거를 활용해서 대규모 용량의 그 데이터들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 경험이 있거나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몇몇 결국 대기업의 IT 관련된 회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SK나 KT나 이런 IT 기업들이 혜택을 받겠군요. 그렇죠. 뭐 SK나 뭐 KT 또는 뭐 삼성 이런 데들이 서로 간에 제휴해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늘 넉넉치 않아서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보도가 꽤 됐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의사협회 차원의 대응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전에 보면은 이제 그 의료 단체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서로 간에 입장이 좀 달랐는데요. 네. 이제 원격 의료하고 이제 의료 영리화에 대해서는 뭐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그다음에 보건의료 단체들까지도 모처럼 말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의사회가 가장 좀 적극적인 것 같은데요. 네. 의사회에서는 최근에 집회를 열고 곧 어떤 휴진들을 포함한 좀 강력한 투쟁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업계 중에서도 이런 방향의 정책 시행이 이루어지면은 중소병원들은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가장 아마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은 거는 동네 의원들일 것이고요. 네. 또 지금도 현재 가뜩이나 좀 운영이 어려운 중소병원들도 직접 타격이 될 것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의사협회 총파업 얘기도 나오던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총파업을 지지하시는 입장이신가요? 민주당은 의료 영리화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 네. 이런 입장이고 그거를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려고 한다면 전면적인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하는 거 이미 천명했습니다. 네. 그거 하기 위해서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위 하에 의료 영리화 저지 TF를 만들어서 저도 네. 지금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단지 이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의사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네. 이걸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들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민주당 입장입니다. 그럼 총파업이라는 일종의 단체 행동에는 반대하신다는 입장이군요? 아무튼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네. 우려할 수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신중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것이 과연 입법의 대상이냐 아니면 그냥 관련 부처의 시행령 등이나 무슨 규칙을 개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어떤 입장이신지요? 저는 이거는 입법상으로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는 이제 국회, 특히 야당의 반대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것을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추진하려고 하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정책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이게 계속 강행 추진된다고 하면 네. 근본적으로 의료 영리화를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들을 발의해서 오히려 법으로 막아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이 아무래도 의료 민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민주당만 법안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 새누리당 쪽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새누리당도 네. 좀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좀 의원들이 좀 있어서 네. 잘하면 서로 간에 그런 분야에서는 좀 협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제 우리 국민들의 시각을 어디에 둬야 될 거냐 문제인데요. 네. 정부는 자꾸 이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서비스 산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겠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의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는 복지에 대한 확대, 네.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네. 경제 민주화 복지를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자마자 대표적인 공약인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해버리고 경제 민주화 공약은 완전히 실종시킨 상태에서 과거 박근혜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소위 줄푸세,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나라를 끌어가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명박 정부는 전통적인 돈을 벌어온 분야, 이런 토목 분야, 4대강 같은 분야에서 돈을 벌려고 한 데 비해서 이 박근혜 정부는 더 위험하게도 절대로 돈벌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 네. 그다음에 우리들의 미래 세대를 교육시키는 교육 분야까지도 시장과 영리 추구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국기를 흔들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소수 야당으로서 법안을 통해서 그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지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시각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를 쓴 홍세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사익 추구 집단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국민들 스스로가 방송을 만들어서 그것은 결국 이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TV에
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저랑 같이 이 국민TV 조합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보의 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던 SBS의 찐빵 소녀 보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 시간 맡아주셨던 기자협회보 장우성 기자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미디어오늘 정철훈 기자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정철훈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SBS의 찐빵 소녀 보도 좀 시간이 지나서요. 간략히 이 보도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SBS가 2008년 9월 16일과 9월 30일 그리고 10월 14일에 네. 긴급출동 SOS24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찐빵 파는 소녀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내보냈고요.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휴게소에서 일어났던 어떤 상습적인 폭력, 감금, 네. 학대, 뭐 이런 내용의 이런 사건이 발생했었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네. 이 긴급출동 SOS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약자에게 폭력이 가해진 현장을 취재해서 보도하면서 뭐 해결책을 제시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흔히 이제 공익적 성격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3부에 걸쳐서 그 휴게소 주인인 김 씨가 이제 구속이 되는 장면까지 보여줬습니다. 네. 이제 방송에서 이제 찐빵을 못 판다는 이유로 그 찐빵 소녀인 변모 씨에게 뭐 잿더리로 머리를 때리고 칼로 팔이나 등을 찌르고 연탄 집게로 가격하며 뭐 잔인한 가해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다고 방송을 했는데요. 이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굉장히 컸고 김 씨 가족은 결국 휴게소를 접고 강원도를 떠나게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 찐빵 소녀라고 불린 것이 그 휴게소에서 찐빵 파는 일을 했던 예, 맞습니다. 피해자로 보도됐던 분이 예, 맞습니다. 네. 이 지금 설명해 주신 보도 내용 가운데에서 사실이 과장되거나 또는 아예 사실 왜곡인 경우가 어떤 부분입니까? 예, 굉장히 많은데요. 뭐 예를 몇 가지 들면 일단 이 찐빵 소녀의 대상포진 흉터 자국을 이제 제작진이 장시간 보여주면서 아줌마가 칼로 저를 찌르면서 저를 죽이고 싶다고 칼로 찔렀어요라는 자막과 음성을 함께 방송을 했고요. 네. 또 이제 김 씨가 이제 그 찐빵 소녀인 변 씨의 눈에 난 상처에 넘어졌대요라고 말했고 몸에 있는 멍자국은 차문에 부딪혀서 났대요라고 말한 것을 이제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멍이 난 것을 두고 넘어졌대요라고 말했다고 이제 왜곡을 했었고요. 또 이제 제작진이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뭐 여주인은 자신의 잘못이 없다면 여전히 당당했다. 꿈 많던 어린 소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폭력의 굴레와 같은 용어로 그러니까 당시에는 학대한 혐의가 있다는 것뿐이었는데 예. 실제로 이제 정신적으로 불안한 한 소녀를 학대했다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홍천 경찰서에서 이제 변 씨가 지적장애인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었습니다. 이 지적장애인 문제는 뭐죠? 그러니까 제작진이 당시에 이제 찐빵 소녀를 춘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었는데요. 네. 그 방송에서 보면 이제 변 씨가 정신적으로 약간 지체가 있어서 제작진이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이제 흔히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찐빵 소녀의 그 친언니를 설득을 해서 네. 이제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입원시켜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해서 구급대원이 이제 정신병원으로 보냈던 사건이었고요. 당시에 이제 변 씨는 굳이 정신병원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정신적으로 좀 질환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작진이 이제
정신병원 입원을 강력히 요구를 했었고, 당시 구급대원 같은 경우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건 납치다라고 이제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 입원을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법원이 그 판결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밝혔냐면, 제작진이 그 변모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거는 치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작진이 그녀를 압박하기 위해, 제작진이 의도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 입원을 시켰다고 보인다라고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그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신병원 규율이 굉장히 강해서 네. 규율을 어기면 이제 사지가 묶이는 벌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이제 변 씨가 입원 상태에서 그런 벌을 좀 받고, 또 사람이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이제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탈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제작진이 원하는 답을 이제 하게끔 유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변모 씨라고 했죠. 예. 그분이 SBS 보도에 따르면은 피해자입니다. 예. 근데 그 피해자를 그러니까 피해자로 만들기 위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제작진이 원하는 그런 진술들을 인터뷰로 따서 그걸 방송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변 씨도 그렇고 이제 휴게소 가족들도 그렇고 이제 제작진이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변모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나니까 변모 씨가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진술을 번복했던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정도 사안이면은 이게 글쎄요, 좀 얘기를 좀 더 진행한 다음에 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일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취재 보도 과정에서 취재 윤리, 보도 윤리를 어긴 부분이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제작진은 2008년에 4건의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했다고 밝혔었는데요. 그 2008년 6월 25일부터 2008년 6월 29일까지 손님으로 가장해서 이제 변모 씨를 몰래 이제 촬영을 했었고요. 네. 또 제작진은 2008년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그 휴게소 길 건너편에 차량을 주차하고 원거리에서 휴게소 내부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찰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휴게소 주인인 김 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네. 그 제작진이 이제 뭐 경위를 설명하겠다라면서 이제 경찰차를 따라가다가 서울로 도망을 쳤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뒤에 이제 다시 제작진이 내려온 다음에는 그 김모 씨, 그러니까 휴게소 가족들과 찐빵 소녀의 옷에 이제 녹음기를 설치했고요.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고 그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당사자들이 취재나 촬영을 계속 거절했고 또 경찰도 제재를 했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아니, 마이크를 본인 당사자들 몰래 어떻게 설치할 수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 찐빵소녀, 그러니까 변모 씨 같은 경우에 정신병원에서 진단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좀 불편하신 분인가요?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불편한 분은 아니었고요. 학교 네. 생활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냈던 분이고요. 또 이제 그 변 씨의 할머니가 계세요. 네. 할머니께서도 이제 생활에 지장이 없는데 얘가 좀 거짓말을 많이 한다. 평소 뭐 태도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할머니가 한 적은 있습니다. 네, 직접 들으신 거죠? 직접 듣진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변 씨가 취재 과정에서는 그 정신병원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사건이 이제 형사적으로 문제가 돼서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그 SBS의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판결이 났고요. 예. 그럼 그 이후에 SBS나 그 변모 씨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그 2010년에 이제 형사건에 이제 무죄가 났는데요. 그 네. 휴게소 주인인 김 씨에 대해서 100만 원의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부 김 씨가 이제 스스로 자백한 몇 가지의 폭력이 있긴 했는데 네. 그게 어떤 제작진이 보여줬던 것처럼 무자비하고 상습적인 그런 폭력은 아니었던 건데요. 네. 그 뒤에 이제 SBS 쪽에서는 악의적인 편집은 없었고 사실 그대로 보도했다라고 강조를 했었고요. 또 그 김모 씨를 비롯한 휴게소 가족들이 방송사에 사과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요한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확정 판결이 2013년 1월에 났는데요.
그 당시 SBS에서는 뚜렷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집요한 경우는 처음이다. 이게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김 씨 쪽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가해자로 묘사했지만 우리가 오히려 피해자다라고 항변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좀 정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좀 매도했던. 하여튼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판결이 나서 그 보도의 상당 부분이 과장됐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SBS는 그러면 사과 방송을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사과 방송은 안 했고요. 네. 그 2011년에 이 프로그램은 폐지가 됐습니다. 아, 네. 예. 제이 씨 입장은 어때요? 그 변모 씨 찐빵소녀. 아, 찐빵소녀요. 그 2010년 당시에 제가 전화 통화만 했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거라곤 휴게소에서 도망치지 못한 것뿐이다. 네. 라면서 집이 잘 살아서 재판에만 매달릴 수 있었다면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것이다. 라고 울먹거렸습니다. 예. 그 얘기는 그러면 SBS가 이기길 바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 찐빵소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중에 무고죄로 고소당해서 이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아니,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SBS 제작진이 이기길 바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 이제 진술을 번복하고 나서는 이제 네. 제작진하고 이제 같이 입장을 했기 때문에요. 그 이후로는 아예 이제 한 배를 탄 그런 상황이 됐다고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자, 알겠습니다. 이 보도의 문제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략히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아, 예. 법원에서 이 SBS 제작진에게 이제 3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라고 했는데요. 네. 이 건은 이제 믿기 어려운 주장의 그러니까 변 씨의 주장의 어떤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보다는 네. 믿고 싶은 내용만 추려서 내보냈고요. 또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름하에 좀 왜곡 보도를 자행했기 때문에 큰 문제였고 다른 유사 프로그램에서도 충분히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네. 항상 이제 보이는 것이 사실 그대로가 아닐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뉴스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반에 뵙겠습니다. 국민TV